안녕하세요. 조동선입니다. 저는 이 경영자 독서 모임, 영어로 Management Book Society, MBS라고 통칭하는 이 독서 모임을 1995년부터 지금까지 27년째 이끌고 있는 아, 이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저 외에도 김주남, 신호상 두 분의 공동주임 교수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진행될 MBS 53기의 책 20권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대에서 교수를 2014년까지 하고 경영대에서, 그리고 중국 장강상학원에서 2년 교수생활을 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립 인천대 인천국립대 총장을 하고, 지난 1년 동안은 또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최근에는 제가 또 이 미디어 쪽으로 참여해서 경인방송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권의 책. 이 책은 항상 그렇듯이 네 분야로 나눠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영 경제를 한 반 정도, 그러니까 20권에 한 9권에서 10권 정도를 경영 경제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9권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6권 정도의 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또 작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2권 내지 3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책 2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동양, 서양, 그리고 한국의 고전을 한 권씩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동양 고전 한 권, 서양 고전 한 권, 한국 고전 한 권, 이렇게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권입니다. 제일 첫날 10월 18일에는 역사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배용 총장님은 우리나라 역사계의 아주 원로시고, 또 최근에는 한국의 서원, 안동, 영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서원, 사실 서원이 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의무교육을 담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서원을 유네스코에서 인류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추진 단장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역사에서 길을 찾다로 우리 53기 경영자 독서 모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아마 상반기에 가장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또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 이 아프가니스탄, 이 정말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미국이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지금 그 희생을 당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우리 인류사에서, 또 그리고 이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2001년에 그 9.11 사태, 그 주범으로 지목된 빈 라덴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인데, 미국에서 20년 만에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 이 나라를 우리가 좀 더 잘 알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국어미술사학과의 이주형 교수님입니다. 이주형 교수님은 사실 제 그 서울대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했던 교수님인데, 정말 평생을 아프가니스탄에 바치신, 이 고고미술 사학을 하시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 그 오래된
그 고대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사랑을, 애정을 몸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님의 부와 권력의 비밀, 그리고 제목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리더십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도, 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리학의 연장선 속에서 그 지리가 우리 삶, 그리고 이 어떤 지오폴리틱스, 이런 그 지정학적인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데는 제가 가진 약간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지리하고 역사는 두 개가 아주 대등한 그런 상황에서 다뤄지는 학문입니다. 물론 전혀 다른 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역사는 좀 시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과거고, 지리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뭐 현재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역사도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지리하고 역사, 역사하고 지리가 어느 것을 먼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가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들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 영수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 자연이 있었죠. 근데 자연은 물리, 화학, 생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는 정치, 경제, 역사였어요. 저는 이래서 그 역사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의심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중국에서 2년을 지내면서 중국의 가오카오라는 그 고등학교 졸업생 예정자들이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험을 한번 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게 뭔가, 거기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국영수, 물론 국어는 중국어죠, 가 있고 또 사회 자연이 있더군요. 똑같습니다. 또 그 자연에서는 물리화학 생명 같이 같고요. 근데 그 사회를 보니까 정치, 경제, 그리고 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리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지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렇게 그걸 전달하기 참 좀 불편한 표현입니다만, 약소국은 역사를 연구하고 강대국은 지리를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한국의 그 대학교 입학 시험에 지리보다 역사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꼭 뭐 한국을 폄하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그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과거 강대국이 주로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해서 제국을 만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드시 그 식민지를 어, 개척할 때 가장 먼저 이 지리를, 그 나라의 지리를 연구해서 그 나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를 뭐 수탈하든지 또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까 하는 걸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제국주의 시대에 동양척식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출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리를 아주 샅샅이 연구했던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절대로 이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역사는 항상 우리 가슴속에 넣어야 되는 중요한 학문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지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우리가 절대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토의 그 지리적 조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 지도의 힘, 지리학의 힘, 이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책이 나와서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자율조직입니다. 신경수 대표가 쓰신 책인데, 신경수 대표는 일본에서 아주 오래 한 15년 가까이 살면서 일본 기업에서 아주 큰 활동을 하고, 또 그 일본 기업의 대표로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 지속성장연구소라는 컨설팅 회사에 를 만들어서 그 기업을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정말 스스로 하나가 돼서 그 정말 그 조직의 뿌리에서부터 아주 그 구성원들이 정말 탄탄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그 기업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바로 그 비결로서 자율조직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신경수 대표가 들고 나와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보고 그냥 한숨에 다 읽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조직에서 꼭 배워야 할 그런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고, 많은 배울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이번에 선택해 봤습니다. 그 다음 책은 마그눔 오프스 2.0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상철 교수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그 장수인에 대한 연구로 국내는 물론이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지금은 삼성경제연구원의 부사장도 하시고 그 후에 이 삼성전자의 부사장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은 전남대에서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그 서울대 그 산기슭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최초의 세계적 연구기관이죠. 여기 한국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마그눔 오프스라는 단어는 좀 영어를 배운 사람에게도 좀 생소한, 사실은 라틴어죠. magnum은 great라는 뜻이고, opus라는 건 일, work라는 뜻이죠. 그래서 magnum opus는 the great work, 위대한 업무, 위대한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마그눔 오프스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중세기에 유럽에서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동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그런 사실 그 당시에 그 물리화학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연금술사라는 그런 좀 약간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그 파우스트가 이러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연금술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그 연금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래를 위한 연구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그눔 오프스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박상철 교수님이,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마그눔 오프스 2.0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마 중세시대 그런 연금술과 같은 그런 연구를 현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불로장생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걸 지금 추구하는 그 수많은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그눔 오프스 2.0은 마그눔 오프스 1.0과 같은 내용이지만 맥락은 좀 다르게 구리를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불로장생으로 만드는, 아마 그런 연구로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4부에서 현대판 연금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이 불로장생에 가까이 와 있는지 이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인 우리 박상철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이 책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하고는 그 동기이고요. 그래서 아, 서울대에서 같이 지낼 때 저희 둘이서는 저도 이제 기업의 연구 중에서 장수 기업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장수인, 저는 장수 기업. 그래서 장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장수 문화 연대라는 그런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상철 교수님은 이제 사람, 저는 기업. 기업이 얼마나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여기에 나라, 국가의 장수, 조선이 한 500년 이상 상당히 장수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선 같은 국가, 또 물론 로만 엠파이어는 뭐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장수했는데, 이런 국가는 어떻게 장수하느냐. 또 도시 서울도 지금 벌써 500년이 넘은 그런 도시인데, 도시는 어떻게 장수하느냐. 그런 다양한 장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떤 현상을 함께 연구하면서 거기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연구에서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많이 끌어냈습니다. 이 박상철 교수님이 마그넘 오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장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닝백 2022년 경제전망이라는 책을 쓰신 김광석 실장, 김광석 박사를 모셨습니다. 김광석 박사는 경제 설명해주는 남자인가요? 뭐 그런 이름이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아주 재밌는 제목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아주 인기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매년 연초에 그 해의 경제 전망 책을 씁니다. 2022년 경제 전망도 아직은 안 썼죠. 아직 연말에 안 됐으니까 연말에 이제 써가지고 연초에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박사가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내년에는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는데, 이런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김광석 박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또 정말 재밌는 책인데요.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권도균 대표는 아마 요새 젊은이들, 특히 MZ세대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소위 창업에 젊은 사람들이, 또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멘토,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인큐베이터라는 표현을 또 썼네요. 약간씩 다릅니다만, 하여간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움을 주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또 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도움을 줘가지고 그 기업이 성공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은 좀 한 4, 5년 된 책으로 아는데요. 이 책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아주 현장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또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어떠한 여러 가지의 함정을 피해 나가야 되는지, 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그런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아주 많은 창업가들을 길러내고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창업에 대한 꿈을 한번 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이
그 만들어낸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텔스 창업이에요. 스텔스 창업. 스텔스라는 건 미국에서 개발한 그 초음속 그 전투기인데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스텔스 하면은 남의 눈에 안 보이는 남의 눈에 안 보인다는 표현이 있죠. 스텔스 창업이라는 건 뭐냐면 창업을 하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본업을 하면서 저녁에 주말에 창업을 하면 그 자기 직업의 안정성과 창업에서 오는 한번 큰 기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스텔스 창업을 할 건가?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책에 써 있고 또 책보다도 직접 이 강의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약간 은둔형이 돼가지고 나와서 좀 강의를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지인들을 동원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은 꼭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또 주변 사람들의 창업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강영철 교수의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그런 제목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강영철 교수는 제가 참 이분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매일경제 기자로 하시다가 이 피츠버그 대학 가서 경영 박사하시고 또 풀몬의 전략경영 원장을 하시다가 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계시는데 상당히 다양한 언론에서 시작해서 기업, 정부 그리고 또 학교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분의 그 소위 국력이 아마 참 상당하신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잘못되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가지 않도록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윤은기 총장을 모셨습니다. 뭐 윤은기 총장하면 모든 분이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강의 제일 잘하시는 분 세 분 뽑으면 그 중에 한 분이고 그 세 명 중에서도 1번이 바로 윤은기 총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분이 나는 대한민국 강사다라는 책의 대표 저자로서 이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강의 잘하는 분들이 한 100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명이 이 글을 써가지고 이걸 모아서 낸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은기 총장은 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총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원장도 하셨는데 최근에는 콜라보레이션 함께 일을 하는 그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또 연구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다양한 활동하시고 또 이분은 공군 출신에서 대한민국의 이 국군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세계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그 철학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듯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또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할 건가에 대한 책을 이 나는 대한민국 강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만드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윤은기 총장의 또 아주 명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려면 요원하고 이제는 with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000명, 2000명대의 그 확진자를 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했다고 자부했는데 오히려 지금 프레임을 바꿔서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야 이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한 숫자가 돼서 이 전체 사회가 이제
오히려 안전해지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이 나와서 우리가 요새 지금 약간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게 맞는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대세는 지금 with 코로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바이러스의 쇼크, 그리고 또 이미 1년이 지난 1년 반이 지난 이 바이러스 쇼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정말 하루하루 뉴스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분야의 최고의 또 전문가가 서울대 수의학과의 최강석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미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중에서도 동양고전으로 손자병법을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써 2009년부터 12년째 꽤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했는데 조금 늦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손자병법. 근데 손자병법에 대한 책이 정말 여러 권이 나와가지고 어느 책을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임용한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이 쓰신 이 손자병법을 보니까 과거의 손자병법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 나왔더군요. 지금까지의 그 손자병법은 어떤 역자가 가장 원전에 가깝게 그 번역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한자의 그 자구에 아주 충실한 책일수록 더 높이 평가받는 그런 흐름이 쭉 전개됐는데, 이분의 손자병법을 보니까요, 물론 그 자구에도 충실한 이분이 굉장히 이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료에 충실하면서도 그 시대 상황, 이 손자가 살았던 지금부터 약 2500년이죠. 그러니까 공자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 이제 손자인데, 그 시대에 이 손자가 어떠한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또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 충돌, 이런 거를 이렇게 배경에 놓고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상을 아주 손바닥에 올려놓고 눈으로 볼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새로운 시각으로 쓴 책으로서 이번에 그 임용환 소장님의 손자병법을 선택해서 꼭 그 책의 내용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책이 쓰여진 그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MBS의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지키고 버리지 않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자 직강입니다. 저자 외에는 우리가 모시지 않죠. 그래서 외국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 또는 일본이나 뭐 중국에 아무리 훌륭한 책이 있어도 그 책의 저자를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MBS에서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역선은 안 한 거죠. 다만 예외가 그때 한두 명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그 원서를 직접 우리가 다루면서 그 저자를 모셨었는데요. 손자병법의 손자를 우리가 모실 수는 없잖아요. 참, 그리고 그렇게 저자를 직접 모시는 이유는 그 철학적 배경은 그냥 책을 단순히 읽으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또 그걸 설명을 들으려면 그 누구든지 모실 수 있는데, 저자를 모실 때에는 그 책을 왜 썼는지, 또 그 책을 쓸 때 그 배경이 어땠는지, 또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생이 있었는지, 또 책을 쓰고 나니까 또 그 책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또 고쳤을지 하는 그런 약간의 후회라든가 그 세컨 소트, 좀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건 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책을 새롭게 내거나 수정한다면 무엇을 하겠는지, 또 이 책으로부터 어떤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런 그 맥락,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가 아니라 맥락, 컨텍스트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저자를 직접 모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고전 세 권에 한해서는 저자를 모실 수가 없어서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손자병법의 임용한 소장님을 통해서는 저자만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책은 한국의 시간입니다. 또 서울대 교수로서 아주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청와대 기술특보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김태유 교수님입니다. 김태유 교수님은 저도 서울대 같이 있었고 저보다 약간 미칩니다만 항상 저하고 같이 가깝게 지냈고 또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은퇴한 다음에 책 5권을 내가지고 정말 그동안 학교에 있었을 때 느낀 모든 걸 한번 쏟아내서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 도움을 주는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로 이번에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주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그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책인데요. 책의 부제로서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는 First Mover Takes All,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늦고 첫 번째가 되자, 그런 그 부제를 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김태희 교수님이 정말 평생 생각해오고 연구해오신 국가 발전에 대한 이론을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미래를 한번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내년 그 3월 9일에 그 당선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있으면서 이 책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경영자 독서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손색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한국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김태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한번 이렇게 조율해 가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책은 위대한 패배자들입니다. 유필화 성균관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또 제 서울대 제자고 또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 7, 8년 동안 그 후배가 없었는데 바로 저 다음으로 유필화 교수가 하버드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또 이 유필화 교수는 참 잘 알고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도 천재였고 또 공부할 때도 아주 천재적으로 공부했다고 들었고 또 지금 성대 와서도 오랫동안 아주 남다른 시각으로 경영학을 학문적으로도 연구하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경영학, 그중에서도 이 리더의 역할과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엔 또 이분이 그동안 해오신 그런 연구에 걸맞게 위대한 패배자들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썼습니다. 사실 패배자가 위대하기 어렵고 위대하면 성공해야 되는데 이 두 단어를 묶어가지고 약간의 뭐랄까요, 충돌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 프레임을 여기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경영학 교수면서 강사인데 이분이 선택한 그 위대한 패배자들 8명, 데미스토클레스, 그 다음에 송나라의 악비, 또 트로츠키, 롬멜, 골바초프, 리쥬웨이, 주원장, 그다음에 한무제, 아주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로부터 리더로서 뭘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대 또 경제학과의 김세직 교수를 모셔서 모방과 창조라는, 이건 역시 또 아까 책과 마찬가지로 모방과 창조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인데
사실 충돌이라기보다는 동전의 안과박처럼 정말 모방의 창조로 나오고 창조가 또 모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또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김세직 교수는 아직 연부역강한 그런 젊은 교수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방을 해왔지만 앞으로 창조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이 모방이 그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모방과 창조의 그 대제적 관계와 또 보완적 관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엄밀한 분석이 없이 그냥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좀 지향하고 아주 기반적으로 이론에서 출발해서 해서 한국 경제가 어떠한 모델로 미래를 끌어나가야 될지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경제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성찰과 또 어떤 그 예측을 또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책입니다. 인공지능 책으로 메타버스가 이제는 또 대세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농담 반 또는 그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버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메타라는 그런 초월한, 그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메타버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실물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메타버스. 미래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뜻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이것도 약간 패러독스 같은 그런 제목을 쓰셨는데, 이 이인복 교수님이 또 이 분야에서는 또 아주 리더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기업도 몰입을 하고 정부도 몰입하고, 이 메타버스 전에 나온 이 암호화폐, 그 소위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또는 긍정적인 정부와 부정적인 정부가 이렇게 엇갈려 있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정부나 다 한 목소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피할 수 없는 미래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또 가능성이 풍부한 그런 미래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의가 없는 분야가 바로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AI가 없으면 메타버스가 나올 수 없지만, 그 어떻게 보면 AI보다 좀 고다음 차원으로 메타버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고, 바로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라는 미래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현재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 나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서양 고전입니다. 사실 이 책도 꽤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보통 동양 고전의 출발을 사마천의 사기로 보고요. 한국 역사의 그 출발점은 교부문식의 삼국사기로 보는데, 서양 고전, 그러니까 서양 역사의 출발점을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니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집필된 인류 최초의 역사서, 이 헤로도토스 책을 또 서울대 역사교육부의 김덕수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덕수 교수님은 이 서양사,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쭉 연구하신 분이고, 또 매년 연초에 많은 지인들과 함께 이 그리스 로마를 직접 답사하면서 그분이 연구해 오신 내용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해 주시는 아주 정말 진지한 학자시면서 또 이 서양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서양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고전으로서는 삼국유사를 골랐습니다. 지난 52기에는 삼국사기를,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역사를 정통적으로 보면 이제 삼국사기로고, 좀 민간 시각에서 보면 삼국유사라고 보통 얘기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통 함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기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삼국사기에 이어서 이번은 삼국유사를 다루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해서도 어느 분을 모실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의 나희라 교수님이 신라시대의 삶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대요. 그래서 신라시대의 여성들이 입은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시대 식음료라든가 이런 아주 삶의 현장을 연구하신 분인데, 따라서 삼국유사가 갖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 보는 역사를 소개해 주실 분으로 더 이상의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나희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삼국유사를 이 나희라 교수님의 그런 전문 영역과 연결시켜가지고 소개를 해주실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소위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울림을 주시는 그런 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최진석 교수님, 대한민국 읽기라는 그런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진보, 보수, 진보 이런 소위 진영 논리로 나눠서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역사와 현재 모습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각을 우리가 동시에 접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는데, 최진석 교수님은 그런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또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 주실 것으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 읽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각성해야 되고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한번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최진석 교수님도 참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경영자 독서 모임의 취지와 또 이 내용,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영자 독서 모임의 두 가지 철학,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저자직강. 그리고 두 번째는 오로지 공부만 한다죠. 그래서 우리는 7시부터 9시까지 공부 끝난 다음에 9시에는 칼같이 집으로 가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맥주 한 잔 없고, 또 주말에 등산, 골프 이런 거 하나도 없는 27년째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철학을 지금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그런 공부를 하는 모임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하게 응낙을 하시고, 이런 모임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 읽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의 미래. 김종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교수면서 뉴욕 주립대 주임 교수라고 계시는 분인데, 김종식 교수님은 사실은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퍼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의 커민스 엔진이라는 엔진으로는 제일 크고 커다란 엔진이죠.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데 쓰는 엔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인디애나 컬럼버스에 있는 바로 커민스 엔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한국 대표로 나와서 활동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총괄 대표를 오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우버스의 대우자동차가 이제 분리돼서 대우버스 그쪽 사장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학교로 오셔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공학과 경학을 넘나드시고 또 기업 현장과 학계에 계시면서 정말 이 투자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이지만 경영학적 현실을 감안한 그런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 정말 아주 탄탄한 이론에 입각한 올바른 투자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또 디지털 세계에서 적절한 또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그런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 주가의 향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탄탄한 그 기반 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지난 1월 달에 7명이 모여가지고 AI가 인간에게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대답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장병탁 교수, 현재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으로 아마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높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분입니다. 그분, 그리고 성균관대학의 기계공학부 최재분 교수,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이경상 교수, 또 막스 플랑크 뇌공학연구소에서 연구하시고 궁금한 뇌 연구소를 창립하신 장동선 교수,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래산업실에 이사로 계시다가 최근에 SK에너지 부사장으로 가신 이재호 교수, 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미 김광석 박사, 이렇게 7명이 같이 책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이번 중에 몇 분을 모셔서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AI의 수준은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후에 AI가 완성된 그때를 상정해 보면 지금은 뭐 아주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AI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만 가지고도 깜짝 놀라서 지금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정말 AI가 완전하게 우리 세상에 다가오고 AI의 수준이 정말 고도로 올라갈 때는 그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인데요. 그러나 그걸 또 역으로 보면 아직 AI가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이런 AI가 지금 잘 모르는, 우리에게 답변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해결이 되겠죠. AI가 발전하면서. 그러나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AI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또 AI가 해줄 수 없는 게 뭔지 이걸 한번 갈라보자. 그리고 아직 AI가 미처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뭐겠는가? 그것은 아직 인간이 답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AI를 그런 것을 인간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AI의 연구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 진행했던 세미나인데요. 그 세미나의 내용을 책으로 담아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면서 함께 AI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고 무엇을 답변해 줄 수 있고 또 무엇을 답변해 줄 수 없으며 AI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20권의 책이 다 나왔고요. 이제 10월 18일부터 이제 첫날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한 1년 반 정도 온라인으로도 해보니까 그런대로 꽤 효과적으로 질의응답도 잘 일어나고 또 그런 교수님의 강사님의 강의도 잘 전달이 돼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얼굴을 마주대면서 공부하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 빨리 위드 코로나로 변환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경영자 독서 모임에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10월 18일 경영자 독서 모임 제53기 첫 번째 그 미팅을
이배영 교수님 모시고 역사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를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게 너무 길었죠? 예. 자, 그럼 다음 10월 18일 뵐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